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정말 매일이 전쟁 같은 하루하루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국매도 전면 재개 이슈, 대체거래소 종목 확장 이슈 등을 소화하고 있는 가운데 상호관세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글로벌 전 국가에 대해서 10% 상호관세를 개별로 따로 책정하는 국가들을 발표했는데요. 한국은 25%입니다. 이 충격을 국내장이 또 어떻게 소화할지 궁금해지고요. 일단 상호관세 이슈가 나오자마자 시간 외에서 미국장 그리고 미국의 종목들은 빠르게 하락폭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내장의 충격 정도가 오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관세 무풍지대에 대한 관심 또한 올라갈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략 준비해서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장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리고 장 마감 이후 소식들까지 점검해 보시죠. 네,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해방의 날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상호관세 부과 발표일이었죠. 일단 발표됐던 내용이 중요할 텐데 모든 국가에 대한 기본 관세율을 10%로 하고 한국에 대한 관세율은 25%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나온 이후의 시장 상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정규장에서의 움직임은 3대 지수 모두 상승이었습니다. 관세가 부과된 이후에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서 증시가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의 반응이 매우 안 좋은데요. 오늘 스콧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번에 발표될 관세 조치는 최대치가 될 것이고 이후 각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그 관세를 조금씩 낮춰나갈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관세가 완화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인데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지수는 반등에 성공할 수가 있었죠. 나스닥 지수 0.9%의 상승, S&P 500 지수 0.7%의 상승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각 국가별 관세 부과 정확히 어떻게 나온 것인지 오늘 미국이 발표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관세율 모든 수출품에 대해서는 10%가 되겠는데요. 미국과의 무역 적자 폭이 큰 국가들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를 더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들 국가들이 미국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 거기다가 더해서 비관세 무역 장벽들, 환율 조정들, 그리고 other cheating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다른 편법적인 불공정, 어떤 이 국가들이 미국에 부과하고 있는 불공정한 부분들에 대한 것까지 전부 다 계산을 했을 때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대미 관세율이 중국은 67%에 해당하고요. 유럽연합은 39%, 베트남이 상당히 높습니다. 90%,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50%가 책정되고 있더라라고 계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국가들에 대해서 미국은 50%,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고 있는 거의 절반 수준 정도를 우리는 부과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이 34%고요. EU가 20%, 베트남이 46%,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5%로 책정이 됐습니다. 일단 지금 발표된 내용이요.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공격적인 수준의 관세가 부과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애프터마켓에서의 증시 흐름이 굉장히 좋지가 않은데요. 그걸 보기 전에 트럼프가 오늘 연설에서 했던 주요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 기본 관세의 경우에는 4월 5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그리고 각 국가별 차등 관세는 4월 9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모든 외국산 차량에 대해서 25% 자동 관세 들어가고요. 그리고 추가로 했던 얘기 중에서 관세가 미국의 성장을 줄 것이다. 그리고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안을 발표할 것이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된 이후에 관세부터 워낙 정책을 집행하다 보니까 시장에는 계속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가 그 취임 이전에 약속했던 이 기업들의 우호적인, 증시의 우호적인 것들을 아직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의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이 감세안이 될 텐데 이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줘야지 시장도 좀 안정세를 찾아갈 수 있을 텐데 일단 여기에 대한 힌트를 오늘 살짝 줬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자, 지금 애프터마켓에서의 움직임을 보신다면 주요 종목들 일제히 급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일수록 관세에 따른 충격이 크기 때문에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 애플, 오늘 장중에 급등했던 종목들 전부 다 급락 전환하고 있고요. 지수 선물도 일제히 하락입니다. S&P 500 지수 선물은 1.6%의 마이너스권, 나스닥 100 지수 선물 2.3%의 마이너스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 반면에 안전자산 수요 증가하면서 금 선물 가격은 1.4%의 플러스권, 역대 최고가에 다시금 근접해가고 있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재 애프터마켓에서의 히트맵을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정규장에서의 흐름을 보는 것이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 사실 정규장에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초록불을 켰는데 지금은 전부 다 새빨간, 빨간불을 켜고 있죠. 엔비디아가 3%대, 브로드컴이 4%대의 마이너스권이고요. 애플도 4.7%, 아마존도 4%, 메타와 테슬라 역시도 각각 3%와 4%대의 하락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세가 발표가 드디어 이뤄졌는데 이 관세 폭풍 후 증시 향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월가 IB들이 제시하고 있는 시나리오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강세 시나리오와 약세 시나리오로 나눠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펀드 스트랩. 굉장히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관세 부과를 하게 될 경우 V자 반등에 나설 것이다. 시장이 그동안 과도한 조정을 받아왔고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랠리가 촉발될 것이다. 자, 그런데 약세 시나리오를 본다면 정확히 이것과 상반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입장들도 많은데요. 일단 야데니 리서치의 경우에는 관세는 파괴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침체 위험을 45%로 상향 조정시켰고요. 인플레이션과 침체, 공급망의 혼란을 가중시키면서 증시는 추가적인 조정 위협을 받을 수 있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LPL 파이낸셜 역시도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언급했고요. 웨드부시 측에서는 특히 자동차 관세가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가격은 $10,000가량 높아지고 기업들의 이익은 감소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를 대응하심에 있어서도 조금 방어적인 전략을 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그 내용들 하나씩 보시죠. 네, 트럼프의 관세 이슈에 정말 바람잘 없는 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추가됐던 트럼프의 새로운 상호 관세 내용들 화면 통해서 잠시 확인하고 구체적인 이슈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We're going to charge them 20%, so we're charging them essentially half. China, 67%. That's tariffs charged to the USA, including currency manipulation and trade barriers. So it's 67%, so we're going to be charging a discounted reciprocal tariff of 34%. In a few moments, I will sign a historic executive order instituting reciprocal tariffs on countries throughout the world. Reciprocal, that means they do it to us and we do it to them. Very simple. Can't get any simpler than that. 미국 해방의 날이 될지 글로벌 족쇄의 날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추후 이 날을 어떻게 평가할지 무척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이 트럼프 상호 관세 이슈부터 해서 어제장의 내용들까지 같이 정리해 보시죠. 일단 어제 국내장부터 차분하게 풀어가겠습니다. 양지수 어제는 하락으로 끝났죠. 하락하는 종목 개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다른 아시아 증시랑 요즘 매일같이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아시아 증시보다 한국의 낙폭이 유독 좀 컸다라는 느낌을 받죠. 이번 주 우리 장은 여러 가지 변곡을 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월요일 공매도 전면 재개 그리고 대체거래소 종목 확대 이슈가 있었고 이것에 채 적응도 하지 못한 상황에 목요일 오늘이었죠. 상호관세 발표 내용까지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에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되어 있죠. 이것을 반영해서 어제 우리 장에서는
매매 대기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뚜렷하게 베팅을 하지 않는 흐름이 있었고 공매도가 그 사이에 판을 쳤죠. 어제장 공매도 대금만 해도 1조 원이 넘어갔습니다. 공매도 금액 기준 상위 종목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HD현대일렉트릭, HLB, 레인보우 로보틱스,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 등이 들어가 있었죠. 이 공매도 이슈를 제외하고 봤을 때도 뚜렷하게 우호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ISM 제조업이 예상을 하회하면서 수출, 반도체 진영의 우려를 좀 자아냈고요. 2차 전지, 자동차, 제약 등의 관세에 취약한 업종의 하락이 도드라쳤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배터리 관세 리스크가 가장 크게 받아갈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네요. 자,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등은 당일 거래가 좀 중단되기도 하죠. 공매도 거래가요. 동서나, VT, 파마리서치, ABL 바이오 등은 공매도가 1일 금지된다라는 것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체적인 시장은 저가 매수가 부족해서 매도하면 매도하는 대로 종목별로 변동을 꽤 크게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부정적 시나리오가 거짐다 반영돼 가고 있다라는 긍정의 시각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투자자 예탁금이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이 시점, 이것에 대해서 불안을 반영해서 현금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 부정적 시나리오가 얼추 다 지나가는 시점, 투입하기 위해서, 속된 말로 줍줍하기 위해서 대기성 자금이 두둑히 마련돼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일정 부분 정말 불명확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에서 다음 대응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제 유독 약했던 이유는 정치적 변수를 앞뒀다라는 점, 공매도 이슈가 같이 영향을 줬다라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주요 섹터별로 관세 우려를 반영했죠. 반도체도 공매도 맞은 종목들 비롯해서 ISM 제조업 지수 부진과 함께 보조금 축소에 대한 우려를 안고 떨어지는 종목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나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어제장에서는 좀 잘 버텨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배터리 진영이 관세 이슈로 계속해서 좀 타격을 받아가고 있죠. 나노신소재,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LG화학 등의 종목들 또 떨어졌습니다. 제약 바이오도요. 미국 상호 관세 시에 바이오시밀러를 중심으로 제약 바이오 쪽도 수출이 꽤 우려된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물론 이것을 뒤집어 보면 미국 내 생산 시설을 준비하거나 혹은 갖춘 곳들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것은 또 앞으로 추후 파악이 필요하겠죠. 사실 제약바이오 측은 미국 내 의약품 업체에서도 관세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려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내비쳤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생산시설 하나를 짓는 데만 해도 규제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5년에서 10년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자금으로도 3조 가까운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25% 관세 부과할 것 같으니 순식간에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내 약품들의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고 그러면 미국 국민들의 약가가 올라가는 부작용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빠르게 부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찌 될지 상황은 좀 지켜봐야겠지만요. 제약바이오 진영은 일단 어제장에서는 이런 부담감과 공매도 거래 대금이 늘어난 것에 영향을 받아가면서 종목별로 하락의 색이 훨씬 더 짙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한 5년 동안 이뤄낸 기술 수출 금액이 7조에 달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호재성 이슈들 올해 낸 것들은 전혀 주가에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악재성 자금이 좀 끌어내림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관세 우려를 반영했던 어제 주요 섹터의 하락, 알던 매를 맞았는데 오늘 더 아픔을 느끼게 될지 아니면 맞은 후를 좀 고민하는 차원에서 일부 반등을 줄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하무라비 법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코에는 코 이런 느낌의 이야기죠. 4월 2일 미국 산업은 다시 태어난 날로 기억될 것이다. 전 세계 수입품에 10% 기본 관세율을 부과한다. 모두 조사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조가가 아니고요. 조사가 어렵다. 상호 관세 세율은 상대 국가가 미국에 부과한 것의 절반을 부과하겠다. 그러니 엄밀히 따지니 상호 관세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입산 자동차 관세는 4월 3일 자정부터 진행이 되고요. 기본 관세는 4월 5일, 상호 관세는 9일부터 발효됩니다. 그 이후에 약간의 달래기일까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안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네요. 관세로 때리고 감세로 치유하려고. 물론 이것은 미국 한정이 되겠지만요. 관세, 감세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트럼프입니다. 재무장관이 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내일 발표하게 되는 관세가 최상단의 숫자일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협상 잘하면 거기서부터 계속 낮춰질 거야. 트럼프의 앞으로의 협상 전략이 그것인가 봅니다. 일단은 공격적으로 예상보다 조금 더 강한 느낌을 주면서 상호 관세 각 국가별로 소식을 전했죠. 선관세 후 협상의 가능성을 훨씬 더 열어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미 관세율 살펴보시면 우리에게는 25%가 부과됐습니다. 중국은 34%, EU 20%, 베트남 46%. 이 대목도 조금 걱정되는 분야이죠. 베트남에 우리가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비롯한 이 가전업체들 베트남에서 생산시설을 두고 생산하고 있는 곳이 많아서 이쪽 역시나 같이 좀 부담을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살짝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25%로 소식을 전했네요. 그리고 백악관 측에서는 추가적인 코멘트를 남깁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라던가 아니면 다른 미국의 무역법에 근거해서 관세를 이미 맡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를 추가로 적용하진 않을 것이다. 그 대상으로 자동차, 철강, 반도체, 구리, 의약품, 금괴 등이 되겠습니다. 자, 상호 관세 25%와 추가 품목은 아니다라는 이 이야기가 과연 어떻게 우리 장에 해석이 돼서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떠나서라도 사실 시간 외에서 미국의 지수 선물과 종목들의 하락폭이 좀 커졌다라는 것은 우리 장에는 일단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 소식이 전달되자 달러 인덱스는 올라갔습니다. 달러 쪽이 자금이 몰렸다는 것이고요. 금리는 내려갔다. 이거는 채권 쪽에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엔화 가치가 올라가고 주식시장이 떨어졌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시간 외 주가입니다. 6시 30분 기준인데요. 애플 5%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고요. 엔비디아 4%, 마이크론, 테슬라, 메타, 알파벳, 일라이릴리, GM, 스텔란티스 등의 종목들이 시간 외에서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오늘 관건이 되겠네요. 나중에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무척 궁금합니다. 과거 왕들도 그렇다고 하죠. 나중에 내가 어떤 왕으로 평가될지 아마 트럼프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지금 이 순간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운 목소리가 꽤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블룸버그에서 트럼프 상호 관세가 전 세계 무역 시스템에 충격을 줄 것이다. 국가별 대미 수출이 적게는 4%, 많게는 90%까지 줄어들 수 있다. 그로 인한 미국의 GDP 타격받을 것이고 물가는 올라갈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매크로 데이터의 변동 또한 감내해야 되는 것이 발생한 거죠.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도 어제 이런 얘기를 했죠. 트럼프의 이러한 관세 정책은 오일 쇼크 같은 경제 충격을 초래할 것이다. 미국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고용 감소, 투자 위축, 물가 상승,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러한 공포가 어떻게 진행될지
될지는 봐야겠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또 대응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물론 서둘러서 모든 패를 까볼 필요는 없겠고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미 대응 전략 우선순위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고요. KDI 측에서 그에 대한 얘기를 꺼내놨네요. 조선이나 원전과 같이 국내 핵심 산업의 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가 관세 무풍 영역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조선, 원전 등이요. 그리고 미국산 LNG나 농산물 등을 많이 수입해서 무역 수지의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 내 생산 공장 시설을 많이 마련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고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감내해야 되겠죠. 대미통상 TF를 운영해서 민관 협력을 강화하자라는 내용까지 알고 있던 것인데 일단 한 번 더 정리가 됐기 때문에 우선순위들 고민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발췌할 수 있는 건 조선과 원전 그리고 우리가 뭘 미국에서 더 가져올 수 있는지 그 가운데서 틈새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우리는 주식시장 참여자니까요. 그러다 보니 관세 무풍지대가 어딜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일단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봐야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세금 부담으로 인해서 각 기업들의 부담이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목소리 등은 꽤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 대한 관세를 많이 부과했기 때문에 베트남의 생산시설을 둔 곳에 대한 부담도 체크가 될 것이고요. 또 중국의 미국으로의 수출을 옥죄했을 경우 중국이 다른 제3국으로 가지고 있던 물량을 풀어버린다면 또 저가 공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화학 섹터 같은 경우 대미 수출이 막혀서 다른 국가로 화학 제품을 풀어버린다. 결국 화학 섹터의 가격 경쟁력에 또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와 시나리오를 고민했을 때 참 대응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관세 안전지대 혹은 관세에 대한 영향 충격이 좀 덜한 쪽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죠. 조선이나 전력 등도 들어갈 것이고요. 내수주 쪽도 있습니다. 유통이나 의류, 최근에 음식료 또 내수주이자 수출주로서 역할을 한몫하는데 내수주로서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건 최근 내수 가격을 많이 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도 이제 지코바 치킨 등의 가격 인상 이슈도 있기도 했었고요. 여러 내수 품목에 대한 가격 인상 러시가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K-뷰티. 뷰티도 사실 화장품 수출이 많기는 합니다만 한알령 혹은 중국 키워드로 놓고 봤을 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영향이 상대적으로는 좀 덜하지 않겠는가로 봤을 때는 이쪽도 품목에 관세 안전지대로 들어갈지는 궁금해집니다. 희토류나 금도 마찬가지죠.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면서 금 가격이 역시나 뛰고 있는 상황이고요. 희토류, 미국 내에서 광물이 나오지 않는데 거기서 광물을 생산할 수가 없다라고 봤을 때 일부 광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세 면제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광물 쪽이 좀 귀해질 경우 희토류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 있겠죠. 그 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는 신규 상장 트레이딩 요즘에 꽤나 관심들이 많으신 내용이고요. 그리고 엔터 쪽이 관세 무풍으로는 항상 서브 섹터에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오늘 관심을 받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세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이슈를 풀어봤고요. 그 밖에 이슈가 있는 쪽으로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 되겠습니다. 네 가지 그림으로 좀 살펴볼 수 있을 건데요. 그림에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분기 인도량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뚝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량 발표했죠. 33만여 대 예상보다 10% 적게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3% 줄어든 인도량이 되겠죠. 2022년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인도량을 기록했습니다. 인도량에 대한 충격을 충분히 좀 감내하는 듯으로 출발했었던 테슬라였죠. 밤사이에 한 5, 6% 빠지면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 인도량과 생산 데이터 속에서 눈에 띄는 품목이 하나 있었죠. 바로 ESS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경우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분기 실적을 냈습니다. YOY 기준으로 무려 156% 증가하는 흐름을 나타내면서 테슬라의 ESS 배치량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는 것은 바로 ESS 종목들이 되겠죠. 이렇게 인도량이 줄어든 것은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발 심리가 가장 컸다라고 시장 평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밤사이에 테슬라 주가는 오히려 5% 상승했어요. 하락을 딛고 상승으로 끝이 났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것이 바로 영향을 줬겠죠. 미국의 정치 전문지죠. 폴리티코 측에서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 곧 물러난다고 최측근들에게 언지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것은 며칠 전부터 좀 썰로 돌았었죠. 일론 머스크가 곧 도지 수장을 내려놓고 테슬라 본업에 복귀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요. 물론 백악관 측에서는 이 폴리티코의 곧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가짜뉴스다. 일론 머스크도 이것은 가짜뉴스다 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머스크가 도지 업무를 다 완료하고 나서는 공직에서 물러날 거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어찌됐건 일론 머스크가 도지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언젠간 내려놓고 테슬라로 복귀할 것이다. 이것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테슬라는 이 인도량 쇼크를 극복하고 5% 하락에서 5% 상승으로 되돌리면서 끝이 났었습니다. 물론 시간 외에서는 관세 이슈로 인해서 또다시 하락하는 모습이 있기도 했죠. 그러면 여기까지 세 가지 그림을 확인한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 그림은 일론 머스크의 SNS가 되겠습니다. AI 확장의 쇼티지가 계속 이동하고 있다. 처음에는 칩이 부족했다가 변압기가 부족하고 이것은 곧 전력 생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뜻한다라는 SNS를 새롭게 기재했습니다. 이 내용이 그렇게 새로워 보이지 않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3월이었었는데요. 2024년 3월에 머스크가 얘기했죠. 변압기 쇼티지 경고. 그러니까 지금 2025년 4월에 또다시 변압기와 전력 생산 쇼티지에 대한 얘기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봄이 되면 전력이 생각나나 봅니다. 작년 3월에 변압기 쇼티지 경고 이슈 이후에 HD 현대엘렉트릭 주가가 이렇게 더 탄력받아서 올라갔고요. 이 쇼티지 경고 이슈 이후에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다음 거래일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충분히 전력기기 쪽에 이미 관심들이 많았던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의 변압기 쇼티지 이 코멘트가 엄청난 힘을 실어주면서 전력기기의 추가 상승을 뽑아내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작년에 HD현대엘렉 300%, LS일렉 120%,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등의 종목들이 참 잘 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영 시원찮죠. HD현대엘렉트릭은 HD현대그룹 내에서 굉장히 미운오리처럼 여겨지며 주가 23% 빠진 상황이고요. LS일렉, 효성중공업 그나마 거의 보합 수준입니다. 올해 7% 오른 정도고요. 일진전기도 9% 밀려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일론 머스크의 쇼티지 얘기가 이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일단 시간 외 흐름까지 고려했을 때는 시간 외 상호간세 뉴스까지 고려했을 때는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중으로 쳤을 때는 미국의 전력 설비 기업들의 주가는 강했다라는 점에서 시간차를 두고서라도 이 이슈가 반영이 돼서 전력기기 쪽이 힘을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작년과는 전력기기에 대한 센티 자체가 좀 다르죠. 전력기기 작년에는 빠지면 사면 무조건 수익이 나는 섹터였었다라면 지금은 약간 속절없이 흘러내리는 시기도 있었기 때문에 센티는 좀 달라질 수 있으나 분명히 중립 이상의 호재성 뉴스가 추가된 것은 맞다.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머스크 트레이드 오랜만에 꺼내봤어요. 일론 머스크가 영향을 주는 분야들인데 앞서 봤던 이 네 가지 그림 중에 영향받을 수 있는 것은 전력과 ESS 등이 되겠습니다. 테슬라의 ESS 캐파가 2년 새 10배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ESS,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AI와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안정적인 전력원이 그리고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때문에 신재생은 어떤 날은 구름 꼈다가 어떤 날은 해가 쨍했다가 전력량이 일정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조량이 많을 때 그 전력을 저장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ESS에 대한 니즈가 올라간다라는 것이었고 탄소 배출 규제 계속적으로 있기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재생을 끌고 가야 되는데 신재생이 과연 ES 없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ESS 관련주 작년에 주목받을 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었죠. 한중 NCS, ESS 냉각 쪽이 있고요. SK 이터닉스 역시나 미국 텍사스주에서 ESS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성 ST, 서진 시스템은 ESS 장비 쪽이죠. 그래서 이 윗줄 종목들이 ESS 관련해서는 작년에는 이슈가 나왔을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종목들인데요. 올해는 어떨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SK그룹이나 LS그룹 등에서는 ESS 프로젝트를 미국 내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보시죠. 테슬라 관련한 내용들까지 점검해 봤고요. 이제 박앵커의 연결고리 오늘장에 대한 내용들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약 정리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미국장은 관세가 선관세 후 협상의 느낌으로 갈 것이다. 생각보다 약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반영하면서 오른 채로 끝났는데 시간 외에서 트럼프의 상호 관세는 생각보다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수 선물부터 종목들이 떨어졌죠. 관세 충격을 조금 소화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국내에서는 어지러운 정치 테마주들의 변동 또한 계속적으로 어제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내일 오전 그 이후도 사실 더 진행이 될 여지가 있겠죠. 정치 테마주의 자금 잡아먹기가 다른 쪽은 좀 더 메마르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테슬라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쪽은 ESS와 전력 등이 되겠고요. 관세 무풍으로 여겨지는 진영, 조선이나 엔터, 한알령 혹은 내수주 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미국 내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곳에 대한 이슈가 훨씬 더 부각되지 않을까 싶고요. 앞서 백악관에서 상호관세 면제 품목, 그러니까 다른 관세를 이미 막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도체, 의약품, 구리, 목재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상호관세를 더하는 내용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전하기도 했었죠. 자, 조선에 대해서 단독 뉴스긴 한데 소식이 하나 있었죠. 소식통에 따르면입니다. 미국 군함 MRO 규제가 풀렸다라는 건데요. 함정 정비 협약이 있는 기업들만 미국 MRO 사업을 따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 함정 정비 협약 자격이 있는 쪽, HD 현대중공업, 하나 오션 등이 더 부각됐었죠. 그런데 일각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것이 없어도 미국 해군 군함 수리가 가능하다, MRO 사업이 가능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반영한 법 개정안이 등장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수주전이 좀 확전될 수 있겠죠. 기존에는 HD 현중과 하나 오션만 할 수 있었던 걸 다른 곳에서 뛰어들 수 있다라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의 우려를 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MRO 사업 측면의 파이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자격을 획득한 곳 외에까지 품어야지만 이 물량이 소화 가능하다고 미국이 판단한 것이라면 전체적인 파이가 커질 수 있다는 것에서 이것이 악재가 아닐 것이다. 오히려 호재일 것이다 라는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조선 쪽의 MRO 소식, 단독 뉴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관전으로 체크해 보시죠. 그 밖에 테마로는 정치 테마주와 신규 상장주들이 활발하게 움직임을 보이겠으나 어지러운 국면에서 그 부분에 특화된 대응을 잘 하시는 분들만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AU 브랜즈라는 종목의 신규 상장 기다리고 있고요. 내일이 중요하겠죠. 내일 오전에 탄핵 심판 선고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국내 관심은 그쪽에 집중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저희 같이 살피면서 전달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흐름 체크했고요. 오늘의 섹터 이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는 미용기기 쪽 잡아주셨는데 오늘은 또 뷰티, 화장품 쪽 한 번 더 짚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관세가 부과된 상황 속에서 모멘텀은 많은데 상대적으로 이 관세 무풍지대로 여겨지고 있는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또 새로운 바람이 불어들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 화장품 업황을 볼 때 업데이트된 내용들 그리고 투자 기준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2024년에는 이 레퍼런스 시장으로 여겨졌던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에 붐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그때는 이제 미국을 어느 정도로 공략을 하느냐,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점유율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이제 조금씩 판도가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증권가 그리고 업계 전문가들은 2025년부터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중동 같은 신흥 시장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비중도 무시하지 못한다. 최근에 이제 중국이 한한령 해제라든지 기대감을 여러 방면에서 높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비중도 확보하는 기업을 찾아보자. 또한 중국의 현지 법인을 둔 기업들이라면 앞으로 시장을 대응하기에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내수 부양 모멘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이 조금 더 선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도 이제는 빠뜨릴 수 없다는 것이 골자로 짚히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관세와 공매도 무풍지대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현재 이렇게 어지러운 시장 속에서는 내 계좌를 약간은 방어해 줄 수 있는 섹터로 꼽히고도 있습니다. 금융업계는 화장품 기업의 대차 잔고가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 대비 위험이 낮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장품 섹터에서 종목을 볼 때 우리가 봐야 하는 기준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번에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같은 대장주들을 골라왔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화장품주들이 잘 간 데에는 또 아모레퍼시픽이 이번에 실적 호조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을 비교해 보면서 대장주 중에 골라야 한다면 어떤 기업을 고르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 전망입니다.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이어지게 되면서 앞으로 어떠한 성적을 거두게 될지 여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은 2025년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반면에 LG생활건강은 컨센서스에 부합하거나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영업이익의 추이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980억 원으로 집히고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전망은 대체적으로 높게 잡히고 있습니다. 1,100억 원 가까이로 잡히면서 전년 대비 50%가량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데 LG생활건강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370억 원인 것과 비교했을 때 전망치는 1,281억 원으로 집히고 있기 때문에 두 대기업일지언정 지금 실적에 대한 전망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중국의 매출 비중을 비교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봤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은 7천억 원 가까이 되는데 LG생활건강은 1조 4천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매출이 어떤 영향을 줄지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과거의 두 대장주였던 LG생건과 아모레퍼시픽이지만 그 안에서 아모레퍼시픽 쪽으로 긍정적인 시각이 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아모레퍼시픽을 잡아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해볼까 하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의 2024년 그리고 올해까지의 주가 차트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제가 여러 번 다뤄드렸던 인디 브랜드들, 고성장 인디 브랜드들의 주가 흐름인데 고성장 인디 브랜드들이 이렇게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때 아모레퍼시픽에는 우하향하는 그래프를 그려나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잠시 고개를 드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인디 브랜드들이 치고 올라오는 동안 아모레퍼시픽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살짝은 잊혀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모레퍼시픽 정말 잘 나갔는데 이렇게 큰 기업이 왜 인디 브랜드에게 밀렸을까? 지금 그 부분은 해결이 되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앞으로 이 대장주 쪽으로 다시 수급이 옮겨 붙을 수 있을지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아모레퍼시픽이 이렇게 인디 브랜드들에게 밀린 이유는 두 가지로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습니다. 방심했기 때문이고요. 격세지감과 고집이 함께 합쳐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의 판도는 바뀌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고집을 부리다 보니 당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었겠죠.
고성장 인디 브랜드는 채널 전략과 투자 전략에서도 아모레퍼시픽과 사뭇 다른 행보를 걸었습니다. 2014년부터 온라인과 H&B 스토어가 굉장히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그때 인디 브랜드들이 공략을 나서면서 새로운 고객들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아모레퍼시픽은 혼자서 가맹점 체제를 고수하면서 이 경직성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평가받고 있고요. 자사몰 판매를 고집하면서 국내 사업은 위축되는 흐름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 전략 측면에서도 고성장 인디 브랜드들은 이 브랜드 내에서 여러 가지 또 신규 브랜드를 투자한다든지 만든다든지 하면서 이러한 투자 유치를 정말 많이 했는데 아모레퍼시픽은 M&A에 인색했다. 그래서 브랜드의 신선도가 많이 떨어졌고 때문에 지금 시장이 활성화되는 상황 속에서 소비자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을 고를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사업 구조를 보시면 고성장 인디 브랜드들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비중국과 또 가성비라는 키워드를 안고서 정말 폭발적인 실적을 마련해냈는데 아모레퍼시픽은 중국의 비중이 너무 높았고요. 럭셔리 브랜드를 수출하면서 최근 화장품 모멘텀에 부적합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고 중국 비중이 이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정말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애매한 것이 LG 생활건강만큼 많지는 않았다. 따라서 애매한 기업이다라는 브랜드 인식이 새롭게 생긴 거죠. 그리고 밸류에 대한 부담도 있었습니다. 12개월 선행 이 배수를 보면 PR 20배를 넘기 때문에 APR을 비롯해서 고성장 중인 인디 브랜드에 비해서 너무 이 밸류가 높은 수준이다라는 점도 주가를 끌어올리지 못했던 이유로 짚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모레퍼시픽이 뒤처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먼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흐름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정말 신호가 될 수 있을지 인디 브랜드가 많이 올랐던 만큼 아모레퍼시픽 쪽으로 다시 수급이 옮겨 붙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 이러한 투자자들의 마음을 다시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을지 우리가 정말 기대를 해봐도 되는 것일지 투자 전에 점검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는 2024년 실적 호조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일까? 투자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2024년도 매출액은 전년 대비 6%, 영업이익은 104%의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단일적으로, 단발적으로 좋게 나왔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권가에서는 단순히 2년 동안 이어진 실적 부진을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추세적인 실적 턴어라운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면서 의미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별 사업 균형을 맞춰가는 중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그것도 맞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릴 때 중국 비중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다른 인디 브랜드들이 다른 국가들로 막 발뻗어 나갈 때 여기서 혼자 좀 도태되는 흐름을 가져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 부분을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45%까지 상승했고요. 지난 2024년 4분기 기준으로는 49%의 해외 수출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회사로 도약하는 첫 해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중국 매출은 2025년 기준으로 10% 초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나머지 국가들에서 점유율을 많이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지역에서 16%, 유럽 지역에서 7%, 일본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는 14%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16년도 때처럼 높은 실적 모멘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중국 편중으로 인해서 불안감을 갖게 되는 흐름은 이제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답변을 얻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소비 트렌드에 민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뒤처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소비 트렌드도 반영할 거지? 라고 물어봤을 때 또 자신 있게 예스라는 대답을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 4분기 채널별 매출을 살펴보시면 온라인 판매 금액 30%까지 상승했다고 하고요. H&B 스토어 채널 성장률도 전년과 비교했을 때 30%의 성장세, 또 H&B 매출은 6%까지 올랐기 때문에 백화점의 8%의 매출액을 거의 뒤쫓아
찾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렌드에 발빠르게 좀 적응하려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또 코살렉스 부문이 굉장히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나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도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상 아모레퍼시픽이 처음으로 9천억 원에 달하는 대형 M&A를 진행한 것인데 해외 사업에서 이제 럭셔리뿐만 아니라 중저가 이 제품들의 매출 비중이 60%를 넘겼다. 그리고 이는 더 이상 럭셔리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M&A 인식 전환을 의미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글로벌 확장 한계로 작용이 됐던 유통 역량 재고는 해결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유통 역량도 향상 중에 있다라는 답변을 얻어볼 수 있었고요. 거기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본다면 미국 아마존에서의 고성장, 세포라와 함께하는 협업, 또 얼타뷰티에 입점했다는 점, 또 유럽 지역에서 매출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유통 역량도 지금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배수는 높지만 현재 주가는 PER 16.6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하단에 있다라는 메리츠 증권의 코멘트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밸류 부담이 조금 덜어진 것이라면, 그리고 이 트렌드에 맞춰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면 지금쯤 잡아봐도 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또 한번 심어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화장품 하면, 그리고 대형 기업들 하면 면세점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면세점은 아직은 좀 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뭐 중국 모멘텀이 있다고는 하지만 황금알라는 거위가 이제 미운 오리 새끼로 전락했다라는 코멘트가 더 많이 들리고 있는데, 이런 기사가 있었죠. 현대 면세점 동대문점 5년 만에 문을 닫는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면세 쪽에서는 아직은 긍정적인 코멘트가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호텔 신라 관련해서도 1분기는 아직 어렵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면세점 부문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뭐 영업 손실, 적자 전환에 대한 전망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호텔 신라뿐만 아니라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내수 부진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감익이 예상이 된다. 컨센서스 실적 하회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려 포인트가 잡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하반기에 중국인 방한 관광객 이슈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비자 면제 정책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이 된다면 또 신세계 같은 경우 또 다른 이슈 플로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전 포인트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현대백화점입니다. 그나마 이 세 가지 기업 내에서는 현대백화점 쪽으로 긍정적인 코멘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신의 면세 축소 결정은 결국에 이 효율 개선 작업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은 그래도 이 현대백화점 쪽으로는 좋은 효과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 신해점 적자 500억 원 중에 250억 원 수준이 동대문점에서만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문을 닫는 게 마냥 나쁜 흐름은 아니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화장품 대기업들이 치고 올라올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면세점은 아직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까지 짚어드렸는데요. 그럼 여기서 투자 포인트 이렇게 잡아보면 어떨까요? 많이 오른 인디 브랜드 이제 보내주고 수급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는지 보면서 대장주들을 들여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한 전략도 저희와 함께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호관세 내용이 구체적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받아들면 좀 속이 후련할까 싶었는데 여러 가지 시나리오 경우의 수를 떠올리다 보니 마음 한켠이 또 복잡하게 어지럽습니다. 일단 여러 내용들을 고려해서 전략을 짜봐야 될 텐데요. 두 분과 이야기 풀어가보죠. IS 김태성 본부장님,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김태성 본부장님. 네. 일단 상호관세 한국 25% 받았는데 기존의 다른 관세를 막고 있던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로 하진 않겠다. 네. 그러니까 일반 관세와 상호관세를 또 나눠서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이것 외에도 전체적으로 미국 경기 소비가 줄어드는 것을 고려했을 때 타격도 고민이 돼서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 많은 투자자분들이 사실 밤사이에 굉장히 많은 심리적인 변화를 좀 겪었을 것 같아요. 전날 저녁만 하더라도 괜찮게 흘러가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완화되는 모습들이 나오나 싶을 정도로 미증시의 정규장에서의 모습은 굉장히 좋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제 장 마감하고 나서 결국 이제 트럼프가 관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시간외에서 급락하고 있는 모습, 그러다 보니 오늘 이 흐름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어떤 영향을 지금 줄지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데, 우리가 어제만 하더라도 경우의 수 두 가지를 꼽았죠. 일단 첫 번째로는 생각보다 완화한 제스처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로는 생각보다 강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일단 두 번째로 이제 계속 어떤 말씀을 드렸냐. 일단 오늘이 끝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조금은 그래도 낮은 관세를 받았으니 V자 반등도 기대해 볼 만한가?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미국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의 문제인 거지 않습니까? 지금 유럽, 일본, 중국, 그리고 이번에 가장 타겟팅이 된 쪽이 동아시아 쪽이에요. 이쪽에서 특히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은 말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 속에 그 나라들의 이 보복 관세 이야기가 한 번 더 시장에 충격을 더 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하락에 그동안에 좀 사고 싶었던 분들 참으셨다가 오늘 이제 비중을 추가해 볼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타이밍을 지금 잘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리스크 관리할 시기는 지났고,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해야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섹터는 여전히 반도체 우위의 종목군들을 저는 잘 선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타이밍은 오늘의 하락보다 오늘 장중에 뭐 반등이 나온다 그래서 거기에 현혹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떤 타이밍을 기다리느냐, 차라리 우리나라 금요일 날 내부적인 변수도 지금 기다리고 있고, 오히려 주말 사이에 글로벌에서 미국을 향한 맞보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가 거의 최저점이 아닐까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미국이 전방위적인 관세 총알을 날렸습니다. 이것에 또 가만히 있지 않고 대응을 하는 보복의 움직임도 나오게 될 거고, 관세 전쟁 격화라는 타이틀 등이 달려서 흔들림을 보인다면 그 이후에 정치적 이제 불확실성도 내일 일정 부분 방향이 나오니까요. 그것을 다 포함하고 반영이 됐을 때 반도체 중심의 저가 매수 타이밍을 고려해 보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 전략을 함께 세워주셨고, 이주호 본부장님은 어떠신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 옆에 이제 김태성 본부장님의 내용에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또 추가적인 아이디어가 있으신지요? 비슷한 생각입니다. 비슷한 생각이고,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사실 조금 기술적 반등을 한번 노려보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오늘 새벽에 미선물 지수가 폭락하면서 이 부분이 완전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국내 증시의 충격을 피해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물론 저가 매수를 노려보셨던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금요일날 국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떤 얘기를 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마무리가 되면은 괜찮은데, 여기서 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또 어떠한 얘기가 또 나올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또 관세 이슈가 나올지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섣부르게 조금 따라가시기보다는 일단은 좀 한 발 물러서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오늘 코스피가 만약에 개파락 출발하고 나서 만약에 지금 2400 라인이 이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고, 만약에 좀 지켜주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은 사실 이미 기존 관세 대상이어서 이번 상호관세 적용에서는 빠지게 됐고요. 반도체나 목재나 구리, 의약품 등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조만간
관세 조사에 들어갈 예정인데 이번에는 관세 조치에서는 빠지게 됐습니다. 각 섹터별로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되는데 자동차 먼저 살짝 여쭤보도록 할게요. 상호 관세는 피해갔어요. 이미 기존에 맡고 있던 관세가 있었기 때문에요. 이주호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동차 진영에서 투자 아이디어 혹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대응 전략을 주시면. 일단 뭐 최악은 피했다. 왜냐면 상호 관세까지 같이 됐으면 이게 참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였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지금 이 관세에 대한 충격은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좀 선반영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정의선 회장이 좀 긍정적인 투자 소식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올라갔으나 그때부터 이제 또 관세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많이 밀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일단 상호 관세 부분은 빠졌다라는 점에서 좀 한숨을 돌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이 리스크가 계속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근데 자동차 섹터는 이미 조금 빠져 있었고 그동안 주가가 많이 못 올랐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가격 방어를 해주지 않을까. 물론 충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복되는 모습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빠지더라도 하방 경직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 둔 상황이기 때문에 충격적인 하락이 나오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기대해봐야 될 것은 이미 정의선 회장이 먼저 가서 투자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한지 그리고 정의선 회장도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조금 어필은 해볼 수 있지 않겠냐. 많은 돈을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대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기대해보면서 만약에 정의선 회장이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을 내비친다고 한다면 좀 빠르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관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고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미리 반영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저는 긍정적인 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갖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보유하고 있어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여기서 뭐 사실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는 주가 자체가 굉장히 계속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갔고 사실 문제가 되는 거는 저때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주가 올랐을 때 따라가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여기서 하방 경직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손절을 하고 다른 섹터로 바꿔서 과연 수익을 만회하기에 과연 어떤 섹터가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굳이 계속적으로 뭐 종목을 바꾸고 교체하다가 손실이 더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조금 자동차 섹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켜보자. 이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리 리스크 관리를 못했다면 지금 무언가의 조치를 하는 데는 조금의 신중함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답변이셨고요. 김태성 본부장님은 자동차 진영 어떠세요? 테슬라 의견도 같이 좀 주실까요? 일단 저도 조금은 부정적이라기보다는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추가 관세에 대한 이야기는 없기 때문에 앞서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그래도 최악은 좀 피한 것에 대한 점수는 좋게 줄 수는 있겠지만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것, 이게 이제 부담인 거죠. 왜 부담이냐? 지금 미국이 경기가 정말 잘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의 관세 전쟁. 그러니까 과거 트럼프 1기 때하고는 조금 다른 게 그때는 경기에 대한 어떤 지표의 혼조세가 없었어요. 그때는 경기는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세 전쟁을 강하게 해도 된다라는 뉘앙스가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다르죠. 미국도 자체적으로 경기 침체라든지 경기 둔화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이 수입 물품, 우리한테,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수입 물품이 되겠죠. 제품들의 이제 가격이 오르게 되면 소비 위축 심리가 좀 크게 나타날 가능성도 저는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최근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 때문에 반짝 올랐다가 이제 조정이 나온 지금 상황이라 가격적으로는 매수하고 싶은 구간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대차가 가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금액이 1조도 아니고 2조도 아니고 무려 30조이거든요. 소비 위축 심리가 나타나서 아무래도 이제 영업이익률이 줄어든 상태에서 이 금액을 또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업 입장에서는 또 불편할 수도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차는 나중에 쫓아갈 때 쫓아가더라도 상승이 조금 나온 이후에 그러니까 주가의 어떤 반응이 상방으로 좀 잡힌 다음에 그때 쫓아가는 게 지금은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일단은 말씀 주신 대로
뭐 한두 푼도 아니고 엄청난 투자를 현대차그룹에서도 밝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옵션 코멘트 혹은 내용이 나올지도 지켜보면서 자동차 섹터에 대한 두 분의 시각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이 이렇게 하고 나니까 다른 국가들끼리 또 동맹을 좀 만들어서 미국에 대한 뭐 반대 진영을 좀 만들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의견도 공유되고 있기도 하고요. 3월 달에 이미 상호관세 부담을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이 충격이 나오긴 나오되 그게 장기화되진 않을 것이다라는 시각 등도 있습니다. 어떨지는 뭐 지켜봐야겠죠. 각 섹터별로 내용 좀 더 더해가도록 합니다. 바이오와 2차 전지, 코스닥이 영 더 이제 변동을 보이는 이유가 이쪽일 텐데요.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종목들은 공매도에도 지금 좀 시달림을 크게 받고 있어서요. 이주호 본부장님, 이쪽에 대해서는 의견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일단 2차 전지는 제대로 타겟을 잡혔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좀 강하게 나왔고요. 사실 반등할 만한 어떤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점이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어떤 지금 뭐 업황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2차 전지주들이 반등을 모색하기에는 모멘텀 자체가 부족하다라는 점. 그러면 굳이 우리가 찾아본다고 한다면 지금 셀 3사들이 하고 있는 게 ESS 쪽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라는 거나 아니면 원통형 배터리라던가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뭔가 확장하는 부분인데 지금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상용화되기까지 이제 원통형 배터리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468 배터리를 통해서 이게 이제 앞으로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시를 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그래도 아직 2차 전지의 미래를 못 버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특히나 에코프로부터 시작해서 포스코 퓨처엠 특히나 양극재 사업, 하이니켈 관련 양극재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셀 3사 쪽으로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소부장 쪽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제 2차 전지 장비나 이러한 원통형 배터리와 관련된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에는 삼성 SDI가 이런 시국에도 불구하고 2조 유상증자를 했던 이유가 투자에 대한 이유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보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ESS라던가 지금 전기차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 쪽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전반적인 2차 전지 섹터는 지금은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쪽은요?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의약품에 대한 관세, 물론 상호관세는 좀 피해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을 느끼실 분들이 많으실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좀 빠지는 거고 사실 공매도의 타격이라기보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수급적인 이탈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바이오 네. 쪽은. 그러다 보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고 지금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ABL 바이오도 좀 급락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아니 이거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빠지는 거야? 이런 지금 상황이고 시장 분위기 자체도 안 좋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계속적으로 급락이 나왔는데 여기서 반등할 기미조차 안 보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수급적인 이탈을 불러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섹터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좀 상승으로 끌어줄 만한 섹터들이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뭔가 적극적인 추가 매수나 뭔가 대응보다는 일단은 지금 어느 정도 진정될 때까지는 좀 관망을 하시거나 좀 물러서서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떤 뉘앙스인지는 알겠습니다. 충분히 전달이 됐고요. 그러면 일각에서는 김태성 본부장님, 2차 전지 바이오 상황이 이러하니 조금 무풍지대에서 아이디어를 찾아보자라고 해서 조선, 미국이 한국의 조선을 외쳤으니까요. 조선 혹은 뭐 방산 아니면 뭐 전력 이런 물론 전력도 변압기 쪽 뭐 수출 영향은 있겠죠. 약간 무풍지대에서 아이디어를 찾았을 때는 괜찮은 대응이 가능한 섹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무풍지대에서 종목을 고르시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종목을 선택을 함에 있어 기존의 보유 종목분들을 어느 정도 해지하겠다라는 목적으로 포트에 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앞서 언급 주셨던 조선과 방산 관련주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것은 맞지만 네. 저는 이들도 관세 무풍지대라 그래서 지수가 박살이 나는데
나홀로 좀 강하게 살아남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조심하자라는 어떤 이제 좀 보수적인 의견을 계속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의약품 쪽에서는 저는 조금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가장 많이 생각을 해본 게, 내가 만약에 지갑이 얇다면 자동차는 못 사겠죠. 핸드폰도 교체를 하는 걸 좀 꺼려하겠죠. 아, 실물 제품으로. 네. 그렇지만 내가 복용해야 되는 약이 있다면 그 약을 먹어야죠. 그래서 안 먹을 수 있을까? 당연히 저는 그거는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뭐 공매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미국 현지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재고를 빠르게 가져다 놓는 게 우선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과 2월 달에 이제 수출 데이터를 보면 그 전 분기, 그 전전 분기보다 엄청나게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마 이들도 이걸 생각을 해서 재고를 많이 가져다 놓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예측이 가능을 해서 네. 지금 바이오 쪽에서 힌트를 좀 찾아보자면 우리가 알테오젠 좋은 거 다 압니다. 유한양액 좋은 것도 다 알아요. 하지만 이쪽보다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혹은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은 밀려 내려올 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천천히 한번 담아보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겠는가. 결국 이제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것은 자국 기업들을 살리기 위함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트럼프 후보자 시절이었을 때 내걸던 슬로건 중에 약값 인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슬로건과는 굉장히 상충되는 이야기라서 나중에 완화 제스처가 나오면 이쪽은 굉장히 또 빠르게 나와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1차원적으로는 반도체는 지금 조정이 나오게 되면 천천히 좀 보셔야 된다. 또 두 번째로는 자동차도 자동차지만 제약바이오 쪽에 CDMO, CMO 쪽에 대한 관심도도 한 번 더 높여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자동차, 뭐 가방, 의류, 지갑 이런 것에 대한 소비를 아끼고 요즘은 정말 내 몸을 위한 그렇죠. 투자로 영양제 혹은 갖은 약들을 먹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소비 충격이 미국에서 나오게 된다면 을 고려했을 때 바이오 시밀러단에 대한 좀 불편할 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얘기 주셨네요. 지금 8시 지났죠. 대체거래소 프리마켓 오픈이 됐는데 삼성전자 2% 이상의 하락 흐름 확인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퍼시픽 그 외의 종목들도 다 일단은 하락 출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한 1% 정도 하락 출발.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 섹터 대형주들은 일단 내려가는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고 있던 내용이고요. 이것이 정규장에서 어떻게 또 풀어지는가를 살펴봐야겠죠. 어제 이제 그 외 섹터로 막 이렇게 관심 있고 정치 테마주 트레이딩 돌고 막 이런 상황에서 눈에 띄었던 섹터가 화장품 혹은 일부 푸드주, 이렇게 수출 키워드 단쪽이라던가 아니면 로봇이었어요. 이주호 본부장님, 그 중에서 그래도 요거 좀 시간 지나고 지켜보자 이런 거 있었을까요? 저는 화장품 쪽이 지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나마 지금 관세 이슈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수출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특히나 저 프랑스를 제쳤다라는 소식은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물론 미국에도 수출을 많이 하지만 중국 쪽에도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러한 관세 전쟁 속에서 중국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맞불 작전을 놓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만약에 중국 쪽으로 좀 매출이 나는 기업들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시선은 미국의 관세로 다 집중되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중국향 매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1분기에 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중국과 관련된, 특히나 중국의 매출이 좀 많이 나는 화장품 관련 기업들은 좀 오히려 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굳이 하나 꼽자면은 좀 화장품 섹터가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화장품 섹터 내에서 유망하게 보시는 종목까지도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니까 코스맥스 주셨네요. 네. 일단, 코스맥스는 어쨌든 ODM 기업 중에서 국내 거의 1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코스맥스가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만약에 지금 이 관세 이슈 속에서 미국 공장의 생산 캐파를 늘리고 그 미국에서는 아예 미국 수출하는 물품을 만약에 거기서만 다 공급할 수 있게 환경이 만들어지면은 코스맥스는 사실 피해볼 게 거의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생산 공장 물량이 확대가 되고 그게 수출하는 금액에 대비해서 좀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만 좀 뭔가 조성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코스맥스는 중국향 매출도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생산 공장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또 그런 한한령 완화라던가 이런 소식까지 나와준다고 한다면 코스맥스는 특히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일본이라던가 지금 동남아 쪽으로 시장을 확장하라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ODM과 관련된 이런 코스맥스 같은 기업, 물론 한국콜마도 좋습니다만 코스맥스는 중국과 같이 좀 엮여서 본다고 한다면 기업만 봤을 때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코스맥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뷰티 쪽에서 코스맥스 관심 들 수 있다라고 살펴주셨어요. 약간 한한령 이슈 플러스 미국의 생산 거점을 보유하고 있는 점 얘기 주신 거고요. 목표가는 20만 원, 손절가는 16만 원으로 가격 전략도 함께 주셨습니다. 프리마켓 관련해서 시세 소식도 계속 저희 이제 하단으로 전달 드리고 있는데 참고용으로 봐주시죠. 자, 그리고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는 어느 쪽을 좀 좋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오늘 카지노 쪽을 잡아주셨네요. 두 분 다 약간 중국으로 일단 시선을 살짝 돌려보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앞서 브리핑에서 두 앵커님이 민영 앵커님은 ESS 에너지 해주셨고 미나 앵커님은 이제 뷰티 쪽 해주셔서 저도 계속 고민을 그쪽에서 했던 것 같아요. ESS 에너지를 할 거냐, 뷰티를 그냥 마음 편하게 갈 거냐. 지금은 조금 더 마음 편한 쪽이 어딘가 여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 쪽이 안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화장품도 지금 생산 공장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수혜를 받고 누군가는 지금 또 관세에 대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주호 본부장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이제 뭐 제조 공정, 뭐 생산 기재 위치 그런 거 상관없이 일단 실적이 잘 나와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섹터가 어딘가라고 하면 지금은 놀자주의 대표적인 카지노 쪽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왜 단순하냐면 드라백이라고 하죠. 카지노에 놀러 가시는 분들이 칩을 바꿔서 이제 그 카지노를 즐기려면 이 칩을 바꾸는 이 드라백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파라다이스, GKL, 강원랜드, 롯데관광개발 모두 지금 드라백이 작년 여름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을 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보다 더 좋은 실적은 당연히 다가오는 1분기, 2분기에 내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관세 이야기가 나왔다 그래서 여행들을 안 오시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특히나 지금 이 카지노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어떤 연결고리보단 일본과 중국과의 연결고리가 지금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명동이라든지 이태원이라든지 이쪽 가보면 관광객들 되게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엄청나게 강한 시세를 내보인다 이렇기보다는 천천히 다시 한번 우상향의 어떤 기조를 좀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카지노주 안에서는 원픽을 파라다이스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변동성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롯데관광개발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롯데관광개발은 제주도에 하얏트 호텔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또 제주도 하면 최근에 폭삭 속았수다라는 OTT가 글로벌적으로 흥행을 좀 많이 하다 보니 그것 때문에 또 많이들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서 어떤 투자의 관점으로는 파라다이스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나는 혹시 모르니까 단기적으로 좀 보시겠다면 롯데관광개발이 더 맞을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카지노 쪽의 아이디어도 살펴주셨네요. 중국의 키워드로 놓고 봤을 때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투자 성향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뭐 대체거래소 시세도 그렇고요. 애초에 미국장의 시간 외 시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출발 자체가 조금 고단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일 또 정치적 이벤트도 있다 보니까 그를 또 반영한 시세 등도 여러 가지 등장하게 될 텐데요. 끝까지 예의주시하시면서 기민한 대응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이주호 본부장님, 김태성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